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코넬리아 벤더빌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었고 특정한 삶을 살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그렇게 살았지만 1930년대에 유럽으로 이주해 남편과 이혼하고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한 뒤 새로운 이름으로 자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미국 상류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선택했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넬리아 스터이브선트 벤더빌트는 1900년 8월 22일 노스캐롤라이나의 빌트모어 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의 그녀의 모든 인생은 가족 배경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지 워싱턴 벤더빌트 2세라는 웅장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과 달리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의 후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조지는 실제로 윌리엄 헨리 벤더빌트의 아들이었습니다. 윌리엄 헨리는 19세기 미국에서 제독으로도 알려진 코넬리우스 벤더빌트의 아들이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1877년에 사망하기 전 오랜 세월 동안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먼저 그는 뉴욕 인근 3개 주와 미국 동부 해안에서 해운업을 독점했습니다. 183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증기선 붐이 일어났을 때였고 이후에는 철도 사업으로 다각화했습니다. 코넬리아는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윌리엄 헨리는 1885년에 세상을 떠났고 2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는 현대 기준으로 수백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코넬리아의 2명의 큰아버지에게 대부분의 유산이 돌아갔지만 그녀의 아버지도 몇백만 달러를 상속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친척들이 세상을 떠나고 신탁기금이 만기되자 그는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넬리아는 엄청나게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후 인생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디스 스터이 베선트 게리로 동부 해안의 저명한 정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1898년 코넬리어스의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코넬리아는 그들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조지가 빌트모어에 지은 거대한 저택과 영지와 함께 코넬리아의 기이한 삶을 더 살펴보기 전에 잠시 뒤로 돌아가 빌트모어 저택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넬리아의 아버지는 에디스와 결혼 전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의해 노스캐롤라이나 시골로 갔습니다. 남편 윌리엄 헨리가 1885년에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뉴욕을 떠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스캐롤라이나는 맨해튼의 번잡함을 피하려는 뉴욕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조지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좋아했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곳에 대규모 부지를 사서 자신의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는 뉴욕과 로드아일랜드에 대저택을 지은 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지가 12만 5천 에이커를 매입한 뒤 1880년대 말 빌트모어 저택 빌트모어 에스테이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저택은 19세기 저명한 건축가 리처드 모리스 헌트가 설계했고 건설에 약 1,000명의 노동자가 고용됐습니다. 프랑스 르네상스 샤토 양식으로 지어진 이 저택의 건축은 루아르 계곡의 여러 프랑스 르네상스 샤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중부의 역사적 성 샤토 드 블루아, 샤토 드 블루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이곳은 블루아 백작과 여러 프랑스 왕들의 거처였습니다. 이 저택은 지하실과 지하 2층을 포함해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빌트모어 하우스에는 약 250가의 방이 있었고 그 중에는 35개의 침실과 40개가 넘는 욕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을 위한 직원 숙소, 연회장, 음악실, 수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 대형 주방과 세탁실, 당구를 칠 수 있는 당구실, 심지어 수영장까지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는 드문 특징이었으며 1895년에 완공되어 벤더빌트 가족이 온 도시인 드빌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네덜란드에 있던 도시입니다. 이 거대한 집은 코넬리아가 외동딸로 자라난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문을 나서면 몇 마일이나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광대한 영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 소유 주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아이로서 참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형제자매도 없고 또래도 거의 없었으며 대신 항상 곁에 있는 세심한 어른들과 가사 직원들에 의해 일상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은 분명히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코넬리아는 훗날 상당히 괴짜가 되었고 어린 시절 살던 저택을 버렸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코넬리아는 빌트모어 저택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코넬리아는 외동딸이었지만 직원들과 방문객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름과 휴일에는 밴더빌트 가문의 다른 가족들이 저택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10대가 되자 코넬리아는 마데이라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버지니아에 위치한 엘리트 사립 여자 예비학교이자 기숙학교로 몇 년 전에 설립된 곳이었습니다. 코넬리아는 그곳에서 또래 여자아이들과 경험을 쌓았지만 그때도 이미 엉뚱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912년에 코넬리아와 부모님은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침몰하지 않는 배로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첫 뉴욕 항해로 집에 돌아오려 했으나 그 배는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코넬리아의 아버지는 일주일 먼저 다른 배로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예정된 석탄 광부 파업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타이타닉호와 다른 대서양 횡단 증기선들이 몇 주 동안 항구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면 코넬리아와 그녀의 부모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상 참사의 희생자 3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밴더빌트 2세는 타이타닉 희생자들보다 얼마 더 살지는 못했습니다. 코넬리아의 아버지는 1914년 3월 50일 세의 나이로 맹장 제거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폐에 혈전이 생겨 사망했습니다. 조지는 빌트모어를 포함해 5천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처음에 에디스에게 상속되었고 에디스는 1920년대에 재혼하여 빌트모어를 떠났습니다. 코넬리아는 10대 시절의 용돈을 받았지만 1921년부터는 매년 200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었고 빌트모어도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1920년대 초반까지 코넬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재산도 크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맞설 수 있는 동시대에는 남녀 불문 거의 없었습니다. 코넬리아는 마데이라를 졸업한 후 약 1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다녔지만 그곳에서 학위를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1920년대 초 그녀는 첫 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녀보다 10살 연상이었습니다. 존 프랜시스 에머스트 세실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 및 귀족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 중반 워싱턴 DC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는 1924년 4월에 코넬리아와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빌트모어에서 열렸고 수천 명의 하객과 직원들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당시 코넬리아는 23세였고 존은 33세였습니다. 1년하고 조금 지난 후 코넬리아가 2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500만 달러였으며 오늘날의 가치로는 거의 1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시점까지 코넬리아의 삶은 부유한 상속녀에게 기대되는 모습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코넬리아는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학위를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넬리아는 자신의 사회계층에 속한 부유한 남성과 결혼했고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했으며 곧 빌트모어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 조지와 윌리엄을 두었으며 각각 1925년과 1928년에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빌트모어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1930년 대공황 속에서 그들은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저택의 일부를 대중에게 개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저택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 전례 없는 조치였으며 이후 이 저택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코넬리아의 엉뚱한 행동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932년 그녀의 두 아들이 각각 7살과 4살이 되었을 때 코넬리아는 빌트모어에서의 삶이 지루하고 더 이상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갑자기 뉴욕으로 떠나 그곳에서 미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코넬리아가 빌트모어에서의 삶에 답답함을 느껴 떠나기로 결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코넬리아는 1920년대 초반에 잠시 직접 영지를 관리했지만 남편과 결혼한 후 남편이 빌트모어의 관리를 맡으면서 그녀는 낮 동안 할 일이 없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넬리아는 비록 부유하긴 했지만 얌전한 가정주부가 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뉴욕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넬리아는 뉴욕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그곳에 도착한 지 몇 달 후 유럽으로 떠나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1958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코넬리아는 남편과의 관계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에 도착한 직후인 1934년에 세실과 이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코넬리아와 이혼한 후에도 빌트모어에 남아 저택을 관리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녀가 닐처라는 이름을 쓰고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점점 수비학과 신비주의를 믿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 색깔과 이름 모두 그녀가 주장한 색깔 오라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했고 옷차림도 오라와 계절에 따라 종종 화려한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자녀들이 영국과 스위스에서 교육받아 코넬리아는 유럽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빌트모어로 돌아왔고 그래서 그들은 대서양을 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2차 세계대전 중 영국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코넬리아의 방랑벽 영향일까요? 코넬리아는 유럽에서 복잡한 연애사로 유명해졌습니다. 파리에서 그녀는 스위스 예술가 가이베어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녀는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간신히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943년 그들은 중립국 스위스를 떠나 비시 프랑스와 중립국 스페인을 거쳐 포르투갈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리스본에서 영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래 타려던 비행기 좌석을 예상치 못하게 배우 레슬리 하워드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유명했습니다. 바로 그 비행기는 나중에 비스케이만 상공에서 나치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조지와 윌리엄은 대신 다른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1912년에 코넬리아가 타이타닉에 거의 탑승할 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운명의 반전이었습니다. 또 한 번 재앙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녀의 가족을 비켜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1949년에 비비안 프랜시스 벌클리 존슨 대위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훈장받은 영웅으로 이후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은행업에 종사했습니다. 코넬리아의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와 비비안은 런던 켄싱턴 등기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결혼 때 메리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100%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최대한 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측합니다. 그 결혼은 첫 번째 결혼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코넬리아, 아니 메리는 배를 타고 다른 대륙으로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비비안의 곁에 남아 있었고 두 사람은 1968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그녀의 놀랍도록 비범한 삶에서 가장 길고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코넬리아와 비비안은 런던의 대저택과 그녀가 옥스퍼드셔의 코츠월드 지역에 구입한 더 마운트라는 영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다소 엉뚱한 수집 취미를 가졌는데 이는 오직 코넬리아의 막대한 재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는 점점 늘어나는 고대 중국 도자기 컬렉션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자기들은 이후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1968년에 남편이 사망한 후 코넬리아는 예술치료라는 새로운 개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치료법을 적극 옹호한 주요 인물 에드워드 애덤슨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중 그녀는 윌리엄 구서를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그들의 웨이터였고 코넬리아보다 26살이나 어렸습니다. 1972년에 그녀는 72세였고 그는 46세였을 때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더 마운트에서 조용히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이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코넬리아는 그로부터 3년하고 조금 더 지난 1976년 2월 7일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수의 대가족 밴더빌트 일가가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가족 납골당에 안치되었지만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달리 코넬리아는 다시 한번 전통을 깼습니다. 옥스퍼드셔에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화장되었고 그녀의 유해는 집 근처 교회에 안치되었습니다. 수년 후 그녀보다 훨씬 젊었던 남편 윌리엄 구서가 1984년에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유해는 그의 관 위에 놓여 스코틀랜드 오크니에서 함께 묻혔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밴더빌트 가문과의 인연을 부인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조용히 살기로 선택했으며 이것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마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런 삶을 택한 이유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1954년에 세상을 떠나 빌트모어 근처에 묻힌 세실과의 결혼 생활은 분명히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분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관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코넬리아는 기이한 삶을 살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녀와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가 떠오른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녀의 웨딩 케이크 한 조각이 오늘날까지도 빌트모어 저택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케이크 한 조각이 어떻게 한 색이나 보존됐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코넬리아가 1924년 세실과 결혼할 때 사용한 웨딩 케이크가 과일 케이크였습니다. 여기에는 케이크 보존을 위해 위스키 등 알코올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과일 케이크는 먹기 몇 주 전에 미리 구워집니다. 케이크 한 조각이 깡통에 담겨 잊혀진 채 트렁크에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2010년대 중반에 발견되었고 겉보기에는 치즈처럼 보였지만 치즈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음식과 달리 거의 90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웨딩 케이크의 한 조각이었고 오늘날 빌트모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괴짜 여성의 삶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넬리아의 첫 번째 남편은 1954년에 사망했고 그의 사망 후 코넬리아의 아들들이 빌트모어 저택의 관리를 맡았습니다. 조지와 윌리엄은 그 후 이 저택을 역사적인 저택 박물관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안정시키고 수익성 있는 자립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1963년 조지와 윌리엄을 통해 이 저택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코넬리아에게는 손주가 8명 있었고 지금도 여러 후손이 저택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저택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표 관광지로 연간 약 140만 명이 방문합니다. 코넬리아 밴더빌트에 관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또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 영상 업로드 시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잊혀진 삶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